이 시간에는 조직 관리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 이론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이론들이 나타나게 됐는지, 자, 여러분 이제 살펴보는데, 그 구분한 것들을 종류별로 군집화해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조직 관리 이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현대 조직 관리의 어떤 그 변화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전적 관리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고전적 관리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고전적 관리 이론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건 관료제 이론입니다. 자, 관료제 이론은 막스 웨버가 주창한 그러한 이론으로 이 조직 관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시한 조직 이론이 관료제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관료제의 핵심은요, 피라미드 형태의 이 어떤 그 모습을 갖는다, 정점을 이루는 곳에서 밑에 이제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계층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갖는 거, 이거를 관료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루는 이 관료제의 핵심은 전문적 기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율을 구현하는 조직 체계를 이 관료제에 의한 것. 그래서 관료들은 항상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해 나가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이러한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규칙에 기초한 통제. 결국 여러분 이 관료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일사불란하게 나가잖아요.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제에 관심이 많은 것. 이게 관료제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자, 그리고 이 관료제 하면은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와 또 하나 연결할 것이 이 특정한 업무, 즉 분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해 나가는. 자, 이 말단으로 가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런 분업으로 나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 관료제에서는 사적 감정이나 개인적 감정을 중요하게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통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감정 같은 것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통제가 되어서 분업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전체가 효과를 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관료제 관리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적인 건 공적인 거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게 관료제의 특성이다 라는 거죠. 그럼 정책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상위 소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위에서는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책 결정과 실행에 대한 것을 나눠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전달되는 그 어떤 그 일사불란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인간적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고전적 관리제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관료제 이론이 그래서 고전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러한 그 관료제로 해서 나가는 게 이제 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게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과학적 관리 이론인데 관료제 이론이든 과학적 관리 이론이든 고전적 관리론에 속한다라는 것, 이 큰 범주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과학적 관리 이론은 테일러가 창시한 겁니다. 테일러가 창시했는데
테일러가 창시했는데 뭘 가지고 창시했느냐? 통제냐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조직의 최상 목표가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효과 있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게 하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진 게 과학적 관리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노동의 분업, 효율을 위해서 작업 형태의 합리화, 또 노동 시간의 효율적 관리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앞에서 관료제는 이 통제의 관점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긴 보다도 합리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 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논리적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죠. 먼저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그거를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목표를 설정하면 일의 형태라든지 일의 양이라 그러든지 일의 시간이라든지,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요 부분이 직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일의 형태, 분량, 시간 요거를 파악해서 소요 시간을 표준화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과학적 관리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되어졌으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관리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적절한 일일의 과업량을 정하는 거. 합리적으로 적정한 과업량을 정할 때에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분업을 통해서 과업을 이루어 나간다. 중요한 건 그 과업을 이룬 거에 대해서 뭘 해준다? 경제적 보상, 즉 과업 성과를 임금과 연계시키는 게 과학적 관리 이론이다. 그래서 내가 임금을 통해서 임금이 높아지는 것, 이게 이루어지면 더 이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더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과학적 관리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점은요, 조직과 관련된 여러 외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 이론은 이 고전적인 것들은요, 결국은 폐쇄 체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소수예요. 소수의 행정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이론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배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관계 이론, 요거 다음에 나오는 인간관계 이론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시간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업무량을 정하고 분업을 토대로 해서 성과가 나게 하고 성과 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줌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과학적 관리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고전적 관리론으로 이제 인간 어떤 그 조직 사회복지 행정을 관리하는 게 다 되지는 않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인간관계 관리 이론이에요. 인간관계 관리 이론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자, 이것은 호손 공장에서의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한 건가 하면, 자, 이쪽 작업 라인이 있고요. 이쪽 작업 라인이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되어져요? 이 업무를 분석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할당량을 정하고 그걸 잘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관리가 잘 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작업하는 동안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작업만 하게 일에만 몰두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요. 자, 여기에는 서로 이 작업 라인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유대관계 갖고 이러한 모습을 갖게 했어요.
과학적 관리 이론 입장이라면 어느 쪽이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이쪽이 생산성이 높아야 되죠. 과학적 관리 이론에 의하면 어느 쪽이 분량이 낮아야 돼요? 이쪽이 분량이 낮아야 되죠. 이쪽은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실수도 잦고 그래서 그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생산도 적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실제 실험을 했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생산량도 더 높았고 그리고 이 분량률도 더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보게 됐는가 하면 인간은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을 더 활성화시켜 줬을 때에 효과도 있고 효율도 있구나. 그래서 인간 관계론. 따라서 조직 내에 있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 중에서도 비공식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 비공식적인 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관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동자는 전통적 관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보상과 합리적인 행동보다는 비경제적인 요인, 사회적 욕구, 심리적 욕구, 친구 집단의 지지, 집단에서 받는 인정, 자아 실현 이런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더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인간관계 관리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을 비판하자면 과학적 관리 이론은 인간이 없는 조직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관계 이론은 조직이 없는 인간을 강조했다라는 이러한 비판거리들은 서로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관계 이론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XY 이론이에요. XY 이론은 맥그리거가 발전시킨 건데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대해서 각각 상이한 가정을 하는 게 XY 이론이에요. 그래서 X 이론과 Y 이론, X 이론에 맞냐, Y 이론에 맞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X 이론은 본래 인간은 일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게 X 이론이에요. 그래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시받기를 좋아하고 원래 싫어하니까 그리고 야망도 적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고 안정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X 이론에 의해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제와 지시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거와 정반대되는 게 Y 이론이에요. 그래서 Y는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지출은 놀이나 휴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조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그 수준을 나타내는 게 X 이론보다는 Y 이론에 의한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실현의 욕구가 실질 보상의 어떤 성격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람은 책임지고 싶어 한다라고 보는 거죠. 책임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게 Y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구성원들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질 때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X, Y 이론, 특히 Y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 있는데 욕구 이론을 메슬로가 5단계로 이야기했잖아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중하위 3단계 곧 생리적 욕구에서 사랑의 소속 욕구까지 요거는 X 이론과 연결된다라고 봤고 자존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는 Y 이론과 대응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루려면 통제나 지시가 더 낫다라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X, Y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Z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Z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들 중에는 X 이론에도 속하지 않고 Y 이론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X 이론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은 Y 이론에 맞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이 X, Y를 가지고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특수한 것에 관심을 갖고 동기화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Z 이론이라고 룬트슈테트가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특수한 것에 의해서 동기화되어진다. 특수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방임적이고 고도로 자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누구 특히 과학자들, 학자들, 뭐 예술가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Z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X나 Y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Z 이론입니다. 자, W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W, X, Y, Z 다 나오네요. W 이론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적인 노력과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 이것이 보다 더 어떤 그 생산적인 모습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적 상황에 적용된 이론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W 이론하면 한국적 상황에 맞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간관계 이론, X, Y 이론, 그 다음에 Z 이론, W 이론 이런 것들이 무슨 이론이다? 인간관계 이론에 속한다. 그럼 앞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 이론을 비교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 관리 이론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자, 과학적 관리는 직무를 중심으로 하지만 인간관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요. 공식적 구조를 분석했다 그러면 비공식적 구조를 분석하고요. 자, 인간은 뭐냐? 하나의 기계다. 하나의 부품이다. 그래서 정태적 인간관을 갖지만 노동자를 감성적 부분으로 보는 이 인간관계 이론은 동태적 인간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X, Y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과학적 관리 이론은 X 이론과 연결되어져서 이 통제와 지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인간관계 이론은 Y 이론과 연결되어져서 자율적이고 어떤 이러한 모습들에 의해서 동기화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과학적 관리 이론은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는 반면 인간관계 이론은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요. 동기 요인이 물질에 보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적 경제적 동기이지만 인간관계 이론은 비경제적 인간적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일의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고전적 관리 이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 관리 이론 중에서 체계 이론에 의한 관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행사에서 이미 체계 이론이라는 거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한 부분들이 이제 전체로 구성되어지는 거 체계라 그러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부분들의 합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체계 이론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체도 하나의 유기체로 보면서 이 체계 이론으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체계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체계 이론하면 투입, 전환, 산출이라는 이러한 체계를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 아울러 같이 함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개방체계 이론이 있는데 개방체계 이론 중에 상황 이론이 있어요. 자, 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이론에 기반해서 전체가 각 부분으로 나뉘어져 유기체적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체 안전을 도모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환경에 적합해야 효과적이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효과적인 조직은 다양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가 상황 이론을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과 욕구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 환경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하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을 하나의 이 체계로 보고 투입과 전환과 산출의 체계를 갖는다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거. 투입은 뭘 투입으로 그러느냐? 전환은 뭘 전환이라고 그러냐? 산출은 뭘 산출이라고 그러냐? 요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입이라는 것은 각종 자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등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전체를 어떤 이 체계 박스라 그럴까요? 자,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클라이언트도 들고 사회복지사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체계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뚱 하고 나오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산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전환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직접 전달되는 과정이 전환이고요. 그리고 산출은 뭐예요? 이 개입되어진 걸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이 개입의 결과가 산출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 개방체계 이론을 갖는 상황 이론이라는 게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은 또 정치, 경제 이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치, 경제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원과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과 권력 관계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조직이 활동을 하고 어떤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생존과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정치적인 자원이고 다른 하나가 경제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볼 것이 중요한 게 이 둘은 필수적인데 정치적인 자원은 조직의 목표 달성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경제적인 자원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면서 강조하게 되는 게 과업 환경을 강조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완충과 연계 그리고 크리밍이라는 이러한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요 모습도 우리가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거 이제 설명해 줬는데 이 내용은 참고하시고 크리민 현상에 대한 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죠. 사회복지 조직이 투입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성공 가능한 방법만 결정하는 것이 클리밍 현상이라고 한다. 이 어떤 정치 경제 이론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와 시몬에 의해서 주장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은 절대적이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이렇게 조직관리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까지 이야기한 것이 체계 이론이라 그러면 이제 현대 조직에서의 어떤 조직관리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대 조직관리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Total Quality Management에서 TQ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토탈 품질 관리의 키워드는요, 토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말 뜻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토탈이라는 건 총체적이라는 건데, 고객 요구의 확인에서부터 고객 만족 평가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게 토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퀄리티라는 건 품질이잖아요. 즉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나아가는 것, 이게 퀄리티고요. 자, 매니지먼트는 뭐예요? 관리한다라는 거죠. 즉 요거를 관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관리해 나가는 게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요 여러분 낱말 뜻을 잘 이해해 두시면 시험 문제 풀 때 총체적 품질 관리가 뭐지? 라고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냐라는 거는 고객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서 즉 퀄리티라는 걸 다루려면은 고객의 욕구나 필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조직 목표가 설정되는 고객 중심의 관리가 T, Q, M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요자 중심이다, 이용자 중심이다, 소비자 중심이다,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이게 현대의 TQM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서비스의 질은 제공 단계보다는 차라리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조직 내에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은 투입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계속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토탈 품질 관리라는 건 계속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관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조직의 리더와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제 필수적인데 한국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사실은 그렇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학습 조직 이론이 있어요. 학습 조직 이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하고 확산하는데 능숙한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없이 조직이 발전해 나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학습 조직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의 학습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을 임파워링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현대의 조직관리 이론 중에 MBO라는 게 있어요. Management by Objective. 그래서 목표를, 오브젝티브를 관리한다라는 게 이 목표 관리 이론이에요. 자, 구성원들이 맡아야 할 생산 활동을 단기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생산 활동을 수행하게 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이것을 다시 피드백 해줌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게 목표 관리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또 업무 배분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Y 이론 전략에 의해서, 즉 동기를 부여할 때에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그 측면, 여기에 더 관여해서 나갈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목표 관리 이론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폐쇄 체계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폐쇄 체계를 가정한다라는 건 환경 요인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만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클리밍이라는 현상과 그 다음에 이 실현 가능성에 집착하는 것, 여기에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관리 이론 중에 이제 많이 들어본 것들이죠. 벤치마킹이라는 건 어떤 걸 따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에드호크러시라는 거는 이거는 기동 타격대의 이름이 에드훅이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호크러시는 어떤 일에 대한 특별 임시위원회라고 이렇게. 그건 특별 임시위원회니까 구조가 복잡해야 되겠어요? 복잡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복잡하지 않아야 되겠죠. 특별한 일에만 해당해서 업무를 하는 게 에드호크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고요. 의사결정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 변화나 이런 거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장해 줄 때 그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드호크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과학적 관리 이론 중에는 임파워먼트 이론도 있죠. 임파워먼트 이론은 권한 강화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강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어떤 그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또 관리자들의 권한을 누구에게? 실무자에게. 임파워먼트. 자, 이 말 뜻을 보면, 파워라는 게 권한, 이걸 얘기하죠. 이것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권한을 갖게 하는 거. 누가? 실무자들에게. 이게 임파워먼트이다라는 거죠. 철학적 기반은 강점 관점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시나 점검이나 감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강점 관점이니까 그의 장점을 더 살려서 일하게 하는 게 임파워먼트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 관리 이론에서 고전적 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 관리, 체계 이론 관리, 현대과학 관리 이론들을 구분해서 여러분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한번 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